첫째 주 토요일 10월 7일 주파수 119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네, 혹시 주파수 119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기 아시는 분 계시는데 마이크를 넘길까다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파주에서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구담회를 한다라고 해서 주파수, 수다를 떠는 그런 시간이고요. 현재 지금 이 주파수 119는 사회복지 책마을에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온라인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쉬는 토요일 날 또 이렇게 학습과 성장의 욕구가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 손님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곽효정 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2022년 12월에 나왔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아직 1년이 안 된 우리 박사 논문인데 제목은 근로빈곤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중장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 이 두꺼우면 나중에 안 보실래나요? 오늘 이 주파수 119를 보시 저는 진행을 해야 돼서 한 권을 정독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알차니까 꼭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장님한테 질문하고 이 논문과 관련된 저도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좌담회도 아닌 이런 간담회를 하는 방식은 처음인데 네. 잠깐 소리가 들렸다 안 났다. 네네,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내용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하면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보니까 성민복지관에서가 아니라 한 25년 복지관에서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25년을 성민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신 건지 아니면 25년 동안 어느 현장에서 계셨는지 제가 먼저 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요셉의원이라는 그 노숙인들 무료 진료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법인에 있었던 상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또 근무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쳤을 때 25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되게 저음인지 오늘 알았네요. 저랑 목소리 데시벨이 다른 것 같은데 주제가 근로빈곤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사실은 저도 논문을 쓰려다가 석사지만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논문을 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주제를 처음부터 가지시게 된 건지 이 주제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한다고 이제 그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곳이 관악구예요. 근데 이제 관악구는 1인 가구 거주율이 그 25개 자치구,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높은 구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그 관악구 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복지관이 21개 동을 이제 나눠서 좀 역할을 담당하자 하고 나눴을 때 저희가 담당하게 된 동 중에서 대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동이 전국에서 1인 가구 거주율이 가장 높은 동입니다. 그래서 70%가 넘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쨌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을 하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1인 가구와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이제 1인 가구 사업들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더 집중적으로 이제 1인 가구, 특히 그동안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그 이제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1인 가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했을 때는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네, 뭐 소위 말해서 뭐 독거노인이라고 과거에 표현했던 이런 이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즈음이 되고 났을 때 저희가 만난 1인 가구는 어느 분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냐면 중장년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중장년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가 남성분들. 네, 그래서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호소하셨고, 그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시면서 또 그걸 드러내지 못하셔서 또 이웃이 소개해 주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저의 이력 중에 요셉위원이라는 곳에서 일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첫 직장이 요셉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위원의 첫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여가지고 그 전보다 몇 배수가 많은 노숙인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 노숙인들의 거의 대다수가 중장년 남성분들이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와중에 그 갑자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중장년 1인 가구 어떤 경제적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1인 가구 중장년 남성들을 만났을 때 그때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대학동이 원래는 고시촌이거든요. 고시촌이 이제 이름을 바꾼 건데 고시촌에 갑작스럽게 원래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던 곳이 그 무료 급식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심 시간만 되면 거기만 100여 분이 이제 줄을 서 계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시민단체와 또 조력해서 저희가 할 일들이 뭔지를 찾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이제 하자면 그런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왜 전부 남성일까? 그럼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인가? 1인 가구 중장년 여성들은 1인 가구 중장년 남성들보다 조금 더 형편들이 나으신 건가? 그래서 보이시지 않는 건가? 그래서 100여 분이 줄을 서 계시면 그중에 여성분의 비율은 채 10%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코로나 때부터 이제 1인 가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남녀 구분을 하지 않았어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수가 남성분들.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사업이 펼쳐졌던 거죠. 그래서 가졌던 그 의문의 시작점은 중장년 1인 가구 여성들은 어디 갔는가?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 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을 보는 거는 아마 이제 근로빈곤 여성과 관련돼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네요. 제가 집이 대학동입니다. 그리고 대학동이었어. 대학동이고 그리고 아까 그 무료 커뮤니티 하다가 지금 식사를 하는 그 기간에 제가 평가위원으로 평가도 갔었고요. 아마 부장님 오늘 새로운 관계를 알게 돼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성민복지관의 존재는 알고 있었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랬던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도시락 하면서도 그렇고 대학동에 그 고시촌일 때 저희 남편이 고시공비를 했었던 관계로 쭉 그때부터 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동의 변화되는 상황을 너무나 잘 근접해서 보고 있었고 최근에 그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식사도 받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남성들이 많은데 이 남성에 대한 연구를 안 하시고 왜 여성에 대한 연구를 하셨나 그랬더니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를 또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걸 보시면 사실 질적 연구를 하게 되셨는데 질적 연구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20명 정도를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거를 도출을 해내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론화를 또 기여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그럼 질적 연구 방법을
방법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사실 양적 연구가 쉬울 수도 있기도 하고요. 질적 연구는 저도 이제 질적 연구를 하려고 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인터뷰를 한 거를 가지고 정말 거기서 이거를 구분을 하고 나눠야 되고 거기서 이론을 도출해 내는 거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을 하셨는데 20분을 소개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서 왜 질적 연구를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인문 계열이잖아요. 이과 아니고 문과잖아요. 와, 그 통계를 다룬다는 일이 얼마나 이제 수적으로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고, 이제 그래서 통계 이제 그런 통계상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적 연구가 그런 통계의 어떤 그 스킬을 활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쉽다고만은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통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연구, 제 질문의 출발점과 관련해서 얻고자 하는 듣고 싶은 내용들을 분석할 때 이게 이제 수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경험들이 어떠했는가,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그들의 대응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그것은 숫자가 말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하고 조금 더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알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적 연구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까지 못하고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로 빈곤 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그러니까 1인 중장 연구 중에서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했는데, 어쨌든 이들의 삶의 경험을 듣고 그들이 결국은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경험에 대한 이론화를 어쨌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론화를 만드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거 이론화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사실 논문을 다 어떻게 오늘 이거를 끌어내셨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끝나고 논문은 꼭 읽으시고요. 아주 축약된 이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강의가 아니고 토크인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제가 쓴 이 논문의 내용들을 요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참 생각해봐도 어렵고 막막한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가 아니고 지금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원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논문의 이제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예, 저는 근로빈곤 여성이 포커스였다기보다는 중장년 1인 가구 여성이 더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제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조율이 된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근로빈곤 여성, 중장년 1인 가구 여성. 예전에 저희가 골드미스라는 이런 표현 썼었고, 화려한 싱글 이런 표현 썼었잖아요. 근데 정말 1인 가구는 그렇게 화려할까? 골드, 블링블링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이제 의문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생긴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 여성들, 근로빈곤 여성들은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살고 계실까라고 했을 때 만나본 그 분들의 삶이 화려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블링블링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이제 만난 분은 20분이었는데 20분의 중장년 여성을 찾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어려웠는지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왜 어려웠는가. 그랬는데 이제 어렵게 해서 그 20분의 삶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경험해온 그 삶의 과정 전체, 20분의 삶의 과정 전체의 패턴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유사한 형태들이 나오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삶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근로빈곤한 삶을 사셔요. 근데 그것은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래서 근로빈곤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그런 불안정한 삶을 갖고 계시는 게 남녀 불문하고 동일할 텐데, 여성들은 거기에 하나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성으로서 감당해내야 하는 차별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 차별적인 환경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어쨌든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실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불안정한 삶에 더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은 고군분투하고 사셨더라라는 게 지금 나타난 그분들의 현재의 스코어였어요. 그랬을 때 이런 스코어를 만들어낸 어떤 조건들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들이 이런 삶을 만들었을까를 이제 막 찾아보고 분석해 봤더니, 일단 그 모든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만난 중장년은, 원래 중장년이 이제 40부터, 우리가 이제 어르신을 65세부터라고 쳤을 때 64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뭐 60대 초반 이런데, 제가 특별히 근로빈곤 여성으로 이제 그 타겟팅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에너지를 쓰실 만한 연령대인 40대, 50대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40대, 우리 사회에서 40대, 50대 여성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볼 때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부장적인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분들이 성장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가난과 어떤 그 남녀의 차별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력이 낮게 출발하는 지점들이 생겼다는 거죠. 같은 형편 안에서도 내 오빠는, 내 남동생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갔는데 나는 뭐 살림하라고 했다. 중학교 졸업하고 살림하라고 했다. 뭐 고등학교도 그냥 내 의지로 겨우겨우 마쳤다.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학력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이 결혼이, 여성들에게 결혼은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 간의 불공정한 거래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 결혼이 여성에게. 근데 그 불리한 결혼을 온전히 살아내신 세대이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과 함께, 예전에 취집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과 함께 내 어떤 정체성을 주부, 가정주부라는 형태로 세팅하고 온전히 가족 구성원들을 조력하는 삶을 굉장히 긴 시간 사신 거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안에서의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1인 가구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니 그 20년, 25년의 그 모든 내 나름의 경력과 기술과 경험들이 아무데도 활용할 길이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이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경단녀라는 표현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인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혼과 함께 또다시, 남성이면 안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 남성은 우리 사회에서 주 생계부양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1인 가구가 됐을 때 여성들이 훨씬 더 불리한 지점이 있더라. 특히 기혼이셨던 경우에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중장년이 주는 한계들이 분명히 있더라. 그것은 나이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생체적으로 노화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인터뷰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청년 1인 가구와의 어떤 이 뭐 시기 질투 뭐 혹은 그 비교에서 어떤 이제 그 더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또 한동안 청년 1인 가구가 이슈가 돼가지고 청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엄청 많이 정책들을 펼치고 뭐 주택도 이제 청년 주택 이런 주택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뭐 역세권의 청년 주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장년을 위한 건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차별받았다는 배제받았다는 느낌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느끼셨고 이분들이 이렇게 그냥 무급으로 결혼을 해서 가사노동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기 명의의 어떤 그 재산들을 축적할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내가 20몇 년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내 명의의 통장 하나를 마련해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이혼을 했다. 내가 2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정에 헌신하며 이게 다 그냥 가정 공동체로 일체를 이루어 살았을 때 내 몫이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무급이고 그랬을 때 내가 1인 가구로 독립했을 때 나의 기본 자산 500의 보증금을 낼 돈조차도 마련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학력의 근원에는 또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뭔가를 유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가족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이혼을 하고도 그 남편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난 것에 대한 그 자산의 떠넘김을 부채의 떠넘김을 받아가지고 이혼하고도 그거를 그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그 삶의 전반에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됐을까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인 1인 가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중장년들은 자발적으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냥 상황이 그러해서 1인 가구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장년 40, 50대가 됐는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그 다음에 일어난 어떤 그 것들을 맞닥뜨릴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본인들도 예측하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나오신 거예요. 1인 가구로. 나와 봤더니 너무 여러 가지가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이제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많이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살았던 삶에 대한 어떤 이제 분노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표현하셨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1인 가구로 독립하면서 관계의 단절들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겪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1인 가구 중장년을 위한 제도가 없더라. 근데 우리의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가족은 4인이지. 부모와 자녀지. 요런 구성으로 이제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들이 아직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분들이 1인 가구의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일단 어르신은 어르신이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은 청년이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미래가 없는 청년이다. 너무 안쓰럽다 하면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 중장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회가 인식을 하고 있냐면 한창 일할 나이, 근로 능력이 있는 세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도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은 2인 가구, 4인 가구, 가구 원수가 많으면 주택제도도 가점이 굉장히 많이 붙죠. 그런데 1인 가구는 그 표현 중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1인 가구는 어떻게 해도 다인 가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뭐 그래서 그런 이제 이분들이 실은 만났을 때 이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다음에 가장 이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주거거든요. 근데 그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주거와 관련해서 내가 정말 다만 몇 평이라도 되는 주택을 그 죽을 때까지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택을 하나 얻고 싶지만 주거 정책이 어디에도 중장년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고려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는 절대 못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그러니까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1인 가구에 대한 고려는 너무 없는 굉장히 획일화된 제도들이다라는 것들을 이분들이 체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자산도 그동안 확보한 게 없고 그리고 경력도 단절이 돼서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많지 않고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내가 경단녀로 20년 이상 가정주부로 있다가 나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식당 일, 뭐 이런 어떤 이제 기술적인 걸 요하지 않는 몸으로 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거를 본인들이 희망하는 본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고시원에 이제 40, 50대시지만 고시원에 사시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그 다가구 주택에 사시는 분도 계셨고 뭐 원룸이지만 굉장히 협소한 원룸에 사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월세 비용을 내고 근데 이제 방의 구조, 컨디션은 엄청 열악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그 생활들을 오래 하시면서 이게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들을 스스로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주거에 대한 열망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갖고 계시지만 실제로 주거 지원 제도들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어떤 이제 제도들이 있어도 그 서울에서 전세를 구하는 걸 1억 2천을 주신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걸로 전세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땐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1억 2천 가지고 전세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전세라는 건 아무도 오지 않을 일반 저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을 뭐 40년 된 썩어가는 집 뭐 어디 산 꼭대기 산 밑에 집 이런데 아니면 뭐 지하에 뭐 곰팡이가 엄청난 집 이런 데가 아니면 1억 2천이라는 거액이어도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가 없더라.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들을 자기네들이 목도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 여성들에게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들 시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근로빈곤이라는 건 이 그 빈곤선의 경계에서 소득을 좀 얻으면 그 빈곤을 탈출했다가 그것이 또 불안정한 소득이어서 그 소득이 이제 없어지면 다시 또 빈곤한 상황으로 됐다가 이 위아래를 넘나드는 이 회전문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조금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때 사회로부터 받는 어떤 그 차별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1인 가구라는 걸 밝히면 안 된다였어요.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너무 많은 그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성적인 어떤 이제 그런 추근됨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고통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없는 남편도 있는 것처럼 표현해야 하고
하다못해 애인이라도 있는 척을 해야 했다라는 것들이 그들의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계셨을 때 이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대응의 패턴들은 어떠셨을까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찾아낸 공통점이 숨기기였다는 거예요. 예. 중장년 1인 가구 근로빈곤 여성들의 삶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첫 번째는 숨긴다. 뭘 숨기냐면 내가 혼자 사는 여자라는 걸 숨긴다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굉장히 불리했기 때문이겠죠. 경험적으로. 어떤 것에서 불리한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분명히 표현했지만 끊임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추근되는 남성들의 추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안전적인 위협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 구사하는 전략이 숨기기더라.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학동에서 100명의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줄을 서 있는 곳에서 여성들의 비율이 10%도 안 됐을까? 왜 우리가 1인 가구 남녀 구별 없이 1인 가구 분들 오세요라고 했는데 다 남성들만 오셨을까? 라는 그 제 의문에 답이 풀리는 순간인 거예요. 이분들은 내가 1인 가구인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적에게 알리면 난 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현 주소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거짓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야 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살아도 누군가가 오게 되면 내가 혼자라는 게 들킬까봐 어떤 분들은 네, 남자 신발 현관에 놓고 남성 잠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의자에다 걸쳐 놓고, 그리고 자기가 신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신문 구독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매일매일 신문을 건네주다가 혹시라도 이 집은 여자 혼자 살지라는 걸 알게 될까 봐. 그리고 창문에 이 실루엣이 여성 혼자만 돌아다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게 싫어서 창문에다가 검은색 도화지를 다 붙여놨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숨기기 방법들, 그 다음에 누가 묻지 않아도 이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냥 일터에서 이거 우리 남편이 사다 준 거야. 나 혼자 사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흘리는 거예요. 네, 그런. 애인이 사다 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숨기는 삶을 기본적으로 사시더라라는 게 첫 번째 대응 전략이셨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어쨌든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게 그 다음이에요. 적응을 굉장히 강렬하게 하시죠.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10,000원으로도 일주일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식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그걸 사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적응하는 방식을 봤더니 먹지 않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먹는 거, 이런 것들. 내가 밀가루 싫어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라면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들로 어떻게든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에 맞춰 내가 50만 원을 벌면 50만 원에 맞춰서 살아내야 하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아야 하니까, 이게 이제 중장년들이 갖고 계신 굉장히 강력한 생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는 건 수치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중장년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받지 않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시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랬을 때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고는 이 생활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다. 이만해도 감사하다. 이래서 다행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굉장히 워딩이 인상적이었냐면 남들은 모르잖아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는 거.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고 나만 아니까 괜찮다. 남들은 모른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난 분 중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나의 가난을 커밍아웃하지 못했다. 사는 내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힘든 상황에 대해서 마음 다스리기를 하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당면하고 대응해 가시더라. 그러면서도 꾸준히 뭔가 이 단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삶을 사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거죠. 일자리가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집이 보증금이 조금 더 높고 방이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옮겨가시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많이 하시는 노력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노력들이세요.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면 내 일자리의 수준이 좀 나아질까, 형편이 나아질까라고 생각하셔서 배움 카드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의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이게 또 이제 나타나는 이 제도의 맹점인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은 뭐 400만 원어치 딸 수 있는데 그 자격증이 나의 그 업그레이드된 어떤 취직과 연결되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도 결국은 이런 표현 하셨어요. 가정에서 내가 이제 그 가정주부 하다가 나왔는데 사회에 와서도 그거 하라더라. 내가 집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하다가 커리어 일도 쌓지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 직장을 구하랬더니 다른 사람 돌봄하는 걸로 돈 벌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그 돌봄의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만 훨씬 많고 이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상향된 직업군으로 옮겨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무엇은 배움은 없더라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당면한 그 현실이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시기 위한 노력들은 엄청나게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했고 또 이제 그 삶의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또 새로운 관계를 그 과거의 관계들은 끊어냈지만 또 새로운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관계들은 또 새롭게 형성하시고 그러면서 늘 백그라운드처럼 갖고 있는 어떤 기대치는 나는 지금 이렇게 아직은 아니라서 고군분투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수급제도한테 의지해야지 라는 뒷배 같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에서 수급제도에 노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이분들이 이 삶을 헤쳐가고 계시더라라는 것들을 확인했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 내 삶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애쓰면서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사시는데 이들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실까라고 했을 때 희망을 버리진 않았지만 실은 긍정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군분투하지만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희망은 놓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누군가를 내 이웃을 돕는 일을 하신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것은 어렵고 궁핍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내가 풍성함을 누리겠다. 배고픔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어떤 문학적 어떤 것들을 향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의 의미들을 채워가는 노력들을 하시더라라는 어떤 패턴을 찾아냈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놓지 않은 희망 가운데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국가가 이렇게 내가 애를 쓰다가 안 된 것이니 국가가 그때는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국가에 대한 기대들, 제도에 대한 기대들은 갖고 계시면서 그래도 그 희망의 끈을 가지고 어렵지만 스스로 하시려는 국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가족에게 폐 끼치지 않는 삶을 사시기 위한 고군분투들을 엄청나게 하시더라라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과 과정들을 찾아낸 거죠. 네.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짧아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 그 논문이 250페이지거든요. 250페이지를 지금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은 들으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복지관에서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속내를 사실은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든 뭐 일자리든 모르겠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사례관리라는 형태로 만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알고 만났을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인정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런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고 만나시면 좀 다른 방향 그리고 실천 방향으로 달라질 것 같고 여기 중심 현상이 사실은 그거예요. 불리한 현장에서 불리한 환경에서 홀로 분투하는 삶. 그럼에도 또 근로 빈곤을 하지만 불안정한 삶이 사실은 이 논문의 중심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앞뒤 인과적인 존재와 결과까지 쭉 풀어내 주셨는데 사실은 정말 어찌 보면은 지금은 이 의식주 해결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이분들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당연하게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냈으니까 나중에는 국가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겸손의 미덕까지 하시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요 논문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이 사회적 배제가 젠더 관계 중간에도 좀 나왔지만 여성으로서 이렇게 아닌 삶을 살아야 되고 숨기게 할 때 그러니까 그냥 가난을 숨기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걸 또 숨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 젠더 관계에 기인한다라는 부분까지 좀 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20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의 공통된 얘기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싱글인가 아니면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었는가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살펴보니까 이미 1인 가구 빈곤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빈곤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근데 그냥 생각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주 생계 부양자가 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업할 수 있는 구성원이 없는 거죠. 근데 엔진이 하나예요. 엔진이 멈추는 순간 올 스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용량이 커서 미리미리 비축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크다면 내가 잠깐 엔진이 멈춰도 그 비축해 놓은 것으로 어떤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1인 가구가 훨씬 많다 보니까 아주 엔진이 멈추는 순간 일자리를 잃는 순간 굉장히 급속하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1인 가구가 취직률 구직해서 일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다인 가구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자산을 볼 때는 다인 가구의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인 가구에 비해서 뭐라 그래야 되죠? 기본적인 주택의 구조에 살지 못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이 다인 가구가 굉장히 열악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을 1인 가구가 빈곤화됐다는 건 이미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성은 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또 네이밍이 있냐면 빈곤의 여성화라는 이제 표현이 있어요. 빈곤이 점점 여성화된다는 거죠. 그 말은 빈곤한 자중에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또 하나, 여성이 경험하는 빈곤의 강도가 남성에 비해서 더 강렬하다. 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인 가구인데 여성이야.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일을 해야 하는 중장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대를 받고 있는 40, 50대야라는 저는 삼중고라고 삼중고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제가 만난 이 20분에 대해서 1인 가구이고 근데 여성이고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제도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이고라는 삼중고를 만났을 때 이분들이 이 삼중고를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처음에 의문은 왜 여성들이 보이지 않지? 이 땅의 여성들이 주류였던가 기득권이었던가 사회적 소수자는 아니었던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안 보이시니까 해서 출발했는데 막상 이제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것들을 패턴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작동하는 권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분명히 남녀 간의 권력 관계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 이분들의 삶 속에서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젠더 관점으로 이것들을 더 바라볼 필요가 있고 저희가 만나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 계층은 중장년 1인 가구 남성이었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찾아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엊그저께 뉴스 자막에서 제가 봤던 부분이 지금 20대 여성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40, 50대는 그럼 그렇게 어렵고 그런 젠더가 양성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았고 뭐 오빠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런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럼 20대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사회는 지금 양성평등한 사회인가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갑자기 그거랑 같이 오버랩 되면서 이 20대 여성들의 우울증 왜 이들은 계속 이렇게 우울한 여성들이 증가하는가라는 부분도 제가 연구를 할 수는 없고 누군가 좀 이런 연구를 좀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이 연구는 좀 굉장히 비교를 할 수 있는 군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도출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제가 온라인으로 아까 키려고 했다가 질문으로 혹시 온라인으로 들어온 게 질문 있어요? 네. 한번 그러면은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을 것 같아서 과연 그러면 지금 청년 1인 여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청년 1인 가구나 뭐 청년 지원하는 건 그래도 남녀 비슷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찌 보면 또 아까처럼 그렇게 20대 우울한 여성들이 증가하는 이 우울하고 이런 여성들 또는 뭐 그 남성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또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혹시 플러스 질문 있으신가요? 장애 여성 인터뷰 안에 계셨는지 궁금하고요. 장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지금 말씀하신 요인 중에서 더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제가 논문을 직접 안 읽어봐서 그 안에 인터뷰 중에 계셨는지 궁금하고 실례로 이제 30대, 40대 넘어가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주거를 해서 주거를 연결을 드리고 지원했던 사례들이 좀 생각이 나서 혹시 장애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플로어 질문이 안 들리실까봐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거는 혹시 그 만난 20명 중에 혹시 장애 여성이 있으셨는지 그 장애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만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그러니까 일대 이제 비장애 여성, 장애 여성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장애 여성을 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장애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조건으로 내건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병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아마비 근데 소아마비의 그 외형을 갖추셨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마루가 높잖아요. 마루에서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고관절 어디를 다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 어디인가 그 아주 그 깊숙한 그 산골 마을에 사시는 그 부부가 그 아이의 그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염증과 고름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한쪽 다리가 이제 짧아서 이제 보행이 불편한 상태가 되는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이제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의 삶이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시골 마을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너무 무지한 부모 그리고 보고 배울 게 없는 환경. 왜냐면 그냥 자연밖에 없는 곳인 거예요. 산골이라서 뭐 이웃에서 뭘 어떻게 했다 누가 뭐 어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뭘 할 텐데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학교가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뭔가 좀 이제 구원의 무엇이 되었던 그래서 이웃이나 부모나 뭐 다른 가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어떤 도움의 손길이나 뭐 어떤 자극이 없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어떤 좋은 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좋은 분이라는 것도 그 장애가 있고 하니까 공부를 안 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이 부모님이. 그랬는데 공부 대신에 뭐를 시키셨냐면 이제 그 아이는 똘똘하니까 이렇게 자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같은 거를 이렇게 사사받게 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가에게 이제 그런 길로 가서 뭐 도제처럼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각종 심부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남의 집살이를 하셨는데 그치만 거기에서 이제 얻으신 건 결국 그 기술은 얻으셨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은 본인이 이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클래스가 이제 1인 기업은 아니고 하여튼 이제 그 프리랜서 같은 개념이시다 보니까 이제 그 개설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제 수입이 불특정한 이런 상황으로 사시는 분을 만나긴 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또 한 분이 또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오늘 나눌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쭉 이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을 때 어쨌든 이제 정책적 제언을 또 이제 제안을 좀 몇 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제 정책적 제언 뭐 또 우리가 계속 이 논문을 쓸 때 항상 제언을 따라가고 또 그 제안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또 그러면 이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이거를 듣고 계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 여성들을 만날 때 좀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생각도 못했던 내용을 알게 돼서 앞으로 방향을 정책 제언도 계속 같은 목소리를 여러 군데서 내주셔야지 그게 정책으로 대언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제도가 굉장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에 이제 더 이상 4인 가구가 우리의 표준이 아니고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30% 이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타겟을 뭐 청년으로 타겟을 뭐 이렇게 이제 특정 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체에 걸쳐서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서 빈곤율이 매우 높다. 빈곤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제도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 그 정책 그 제언을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을 중장년 여성을 위한 정책들이 특별히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언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 그 작년 22년 기준으로 청년 정책이 몇 개나 있다고 통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156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가 이슈가 되는 순간 그냥 각 자치단체에서 그냥 몰아주기 식으로 그냥 엄청나게 이제 이게 무슨 유행도 아니고, 네, 이제 이게 필요와 어떤 상황과 지역적 환경과 이런 것에 의해서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너도 나도 뭐 유행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상대적으로 중장년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무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들이 좀 생겨야 되겠다라는 게 있고, 이분들의 삶을 봤을 때 이제 중장년 이분들은 수급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당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벌어서 살 수 있는 삶을 원하시고 그것이 인간답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삶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자리가 이렇게 널렸으니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하세요. 지금 일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내가 벌어서 하루 벌어 먹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도 일을 중단하는 이유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일자리의 개수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까를 생각해 보셔야, 이직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일자리여야 한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근로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 일자리가 마련이 됐을 때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정말 자아실현, 자존감을 높이면서 스스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래. 그 만나신 분 중에 반찬 가게에서 1년 정말 이렇게 전업주부 20몇 년 사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현실이 그러하니 내가 일을 구할 수 있는 게 반찬 가게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이제 반찬 가게에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의기투합해서 1년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난 결과물은 뭐냐면 온몸의 병. 네. 그런데 내가 구하는 직장은 다들 어떤 곳이에요? 4대 보험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험으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이런 2차 노동시장에 다 몰려있죠. 이 중장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전부 2차 노동시장에 몰려있어요. 돌봄과 관련된 영역, 그 다음에 그런 뭐 주방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거기는 4대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이런 곳이다 보니 오히려 탄탄하게 이제 그 높은 월급과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고퀄의 직장들에는 4대 보험이 갖추어져 있죠. 그곳 그냥 비교를 했을 때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비교했을 때 2차 노동시장에 그 4대 보험이 백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잖아요. 탄탄한 1차 노동시장에 4대 보험이 백업돼 있고 2차 노동시장은 그냥 방치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그 4대 보험이 없음. 근데 근로해야 하는 일의 내용들은 굉장히 노동 강도가 셈. 그래서 지금 중장년으로서 내가 그걸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움 카드를 400에서 500으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더 많이 여러 개를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취득해서 가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입이 더 올라가고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제도와 고민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제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왜 주거가 삶의 질과 굉장히 밀접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고시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2평 남짓한 고시원이다. 3평 남짓한 고시원이다. 누우면 옆에 방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고시원이다.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삶의 질이 좋아질 방법이 있을까? 건강한 정신 건강을 갖고 계셔도 그런 곳에서 오래 사신다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괜찮아. 내가 지금 도약을 위한 한 달만 살면 되는 공간이야. 1년만 살면 되는 공간이야. 5년만 내가 버티면 되는 공간이야. 라면 희망이 있지만 내가 그런 희망이 없어. 내가 이 고시원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삶의 질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주택 지원 제도가 비현실적이다. 서울에서 1억 2천 전세를 구하라? 어렵다. 그리고 주거비 수급자들한테 많이 주시지만 그거 다 누구한테 들어가는 돈이냐면 빌딩 주인, 고시원 주인한테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런 일을 무한반복할 일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건강,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에 맞는 일자리, 그 다음에 주거, 이런 것들,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안으로 드렸고, 실천 현장에서는 이제 논문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보았더니 저희가 했던 실수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사업을 펼칠 때 1인 가구 오세요라고 강렬하게 플랜카드를 걸어 붙였던 거죠. 1인 가구 지원 사업. 네, 그러면 내가 1인 가구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업에 참여하는 순간 저 사람 1인 가구구나 단박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아도 내가 1인 가구 이미 드러나야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오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섬세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들의 이런 숨기기와 관련한 어떤 대응 전략들을 확인하고 여성과 남성 따로 진행하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수정 제안을 했던 실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구나시에 1인 가구 지원팀이라고 팀명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1인 가구 지원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논문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당장 팀명부터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1인 가구 지원팀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지원받고 이렇게 숨기기를 하는 여성들은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복지관에서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실 때 1인 가구라는 표현을 쓸 때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4인 가구와 1인 가구, 사실은 우리가 4명이니까 더 생활비나 이런 게 많이 들지 않아라고 너무 수적으로 본 게 아닌가. 근데 한 명은, 그러니까 4인은 그래도 일을 누군가가 아프면 다른 사람이 병원도 돌보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 대신 일을 할 수 있는데 1인은 이분이 아픈 순간 그냥 생계가 다 끊기는 거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그 숫자에 좀 매여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이 되긴 하는데 혹시 질문이 또 현장에서 더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일단은 사실은 가장 궁금한 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뭐 논문 관련된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게 저도 그랬지만 학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서 학교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료만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안 그만두시고 논문을 완성을 하셨어요. 비결이 있나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 논문 준비하고 학교 다니고 학교 갈까? 뭐 박사 할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러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아직 젊으셔서 그런가? 박사하고 병이 생긴 분도 굉장히 많던데 비결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비결은 건강한 체력. 네. 실은 이제 제가 이 박사 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의 그 조언이 생각이 나는데 제발
수료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표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성향도 그렇고 제가 일하는 성향도 그렇고 반드시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마침표가 분명히 찍혀야 제가 이제 그걸 놓거든요. 마침표를 제가 끝끝내 찍으리라라는 이제 아주 강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기관의 어떤 이제 배려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충하면서 이 일의 그 주 40시간을 채우면서 내가 또 다른 시간에 이 공부를 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간에 갈등도 실은 굉장히 많이 됐고 이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아주 애매한 욕심만 부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제 이런 회의도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그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또 이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수료로 끝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마쳐야 하고 그것이 또 동료나 후배들에게 또 좋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정말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한테 이제 저 죽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논문 쓰다가 죽는 사람을 많이 봤다며 죽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겨우겨우 이제 올해 2월에 졸업을 하고 나서 그 후폭풍을 굉장히 크게 겪었어요. 지금도 이제 회복 중인데 너무 건강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네. 근데 정말 제 인생에 이만큼 각성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살았던 시기가 없었구나. 초인적인 힘이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일단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과 체력을 먼저 겸비를 하시고 그러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고. 혹시 이제 연구를 어쨌든 끝냈고 사실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이게 나왔을 때 울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이거 하고 나니까 지금 저는 또 얘기하면서도 아까처럼 20대 뭐 청년 1인 가구의 연구물 이래서 혹시 또 그러니까는 하시진 않더라도 이런 거를 또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연결되는 후속 연구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시면 뭐 꼭 안 하셔도 다른 분이 또 듣고 연구 주제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요 부분들 좀 더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논문 과정이 아니어도 간단한 보고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이제 저는 이 20분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크게 받았고 이 논문을 쓰면서 정말 제가 이 내용에 너무 깊이 몰입하면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생스러웠지만 실은 이제 너무 재미있게 썼어요. 근데 제 질문은 여성들은 어디 갔지? 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뒤에 이제 재연에도 나오지만 근데 이제 제가 보이지 않는 여성들을 먼저 찾았을 뿐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확인했을 뿐이고 실은 드러난 많은 남성분들의 삶은 또 어떠한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어떤 메커니즘과 그 작동 기제에 의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겪는 남성으로서의 또 어려움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또 그 연구해서 비교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남성분하고 여기 얘기도 써오셨었는데 지금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양적 연구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가 섬세한 정책 제안과 실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읽으면서 이렇게 질적 연구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워딩으로 다 굉장히 많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생각도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너무 울컥했던 사실 저도 50대다 보니까 1인 가구는 아닌데 갑자기 제가 어느 날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약간 이분들하고 살면
삶이 뭐가 다를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울컥했고, 그래서 저는 좀 이 읽으면서 이번 또 이 진행을 맡게 되면서 이 오랜만에 논문 250페이지를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1인 가구 중년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뭐 청소년들 또는 뭐 여러분들이 만나는 또 남성분들, 뭐 되게 만나는 그 분들, 내가 지금 사업을 만나는 분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호기심과 의구심이 시작이 되면서 더 깊이 있는 뭐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직접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좀 한번 고민하고 내가 보는 게 단가? 이분이 다 표현한 건가? 이런 부분으로만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도 저희가 좀 만나는 분들의 삶의 질을 저희가 훨씬 높이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제가 질문을 준비를 해서 몇 개를 드렸는데 내가 오늘 이거를 위해서 강의는 아니지만 꼭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그냥 멘트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재미있게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게 쓴 논문인데 이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그 재미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어서 이제 어떻게 지루하지 않으셨나 이제 좀 걱정도 되는데 이제 공부를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공부하면서 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추측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꼭 이런 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공부의 과정을 통해야 우리가 이렇게 많고 점점 다양해지고 하는 우리 이 변화된 세상에서 좀 더 섬세하게 우리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조력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10월 주파수 119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